엄마, 내가 그렇게 시간 강조해서 말해줬는데 또 늦으셨어요? 아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잖니? 지하철이 망가져서 못 간다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었겠어. 엄마, 늦을 때마다 택시 탔느니 뭐니 하시는데, 솔직히 매번 그러시니까 내가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다음부턴 아무리 급해도 택시 타지 말아봐요. 얼마나 늦으시나 보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 이제 안 할게. 다시는 애 맡기지 마. 애초에 내가 안 했으면 늦을 일도 없었던 거 아니냐? 다신 이런 식으로 말 듣기 싫어? 이것 봐.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잖아.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감정적? 너는 좀 감정적으로 굴어봐라. 너 내가 애 봐주는 일로 한 번도 고맙단 말 없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됐어. 엄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제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래, 그게 좋겠다. 이제 연락하지 말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울컥한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선 씨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만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식 일이라는 게 말처럼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그간 자식들과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하나가 이기적으로 굴어서 쉽게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서로가 조금씩 기대고 밀고 당기다 보니 엉켜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이더군요. 그럴 땐 잘해준 사람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서운함이 괜히 더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60대 후반의 강효선 씨는 정년 퇴직한 남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두 끼는 꼭 집밥을 챙겨 먹고 날이 맑은 날이면 둘이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친구들과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남편도 따로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기 때문에 무료하다고 느낄 틈은 많지 않았습니다. 효선 씨 나이 또래가 그렇듯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주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효선 씨는 웃으며 물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손주가 예뻐? 그렇게 힘든데도 자꾸 봐주는 거야? 그러면 친구는 의뢰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쁘긴 하지. 근데 애 키우는 건 진짜 전쟁이야. 맨날 늦게 오지, 울지, 뭐 하나 제대로 먹질 않지. 아니, 애들은 지가 낳았으면 지가 키워야지 싶다가도 그래도 애가 웃으면 다 잊는다니까. 그러고는 꼭 자식 욕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 상의한 적도 없이 지 멋대로 살아놓고 뭔 일 터지면 엄마한테 맡기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뭐 슈퍼맨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효선 씨는 공감이 되기보단 한 걸음 떨어진 감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분명 귀엽지만 그렇게까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기억은 없었죠. 딸이 결혼한 지는 5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첫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기 때문에 효선 씨가 일상을 해치면서까지 도와줄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효선 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음식이나 육아용품, 필요할 때 병원 데려다 주는 일을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처럼 손주를 돌보느라 서울로 올라간 적도 없고 일상 스케줄을 바꾼 기억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자식을 욕하다가도 그 안에 담긴 애정이 마냥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더군요. 그건 딸이 혼자서 해낸 덕분에 효선 씨가 일상을 지킨 덕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딸은 손주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전공도 살리고 사회생활도 다시 하고 싶다고 말하는 딸의 얼굴이 오랜만에 생기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 나가보려고. 민준이도 어린이집 다니니까 시간은 될 것 같고, 마침 자리가 하나 났다더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재취업하기 힘들다면서 고생이던데 기특하다, 기특해. 재취업은 어렵지 않게 성사되었습니다. 딸은 익숙해지는 몇 달간은 정신없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 늦게 오는 날도 많았고 어린이집에서 부르는 일이라도 생기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흔들리곤 했죠. 그래도 딸은 힘들다는 소리 없이 버텨냈습니다. 효선 씨는 딸이 잘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딸이 둘째를 가졌다고 알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축하할 일이긴 했지만 효선 씨 마음속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첫째도 아직 어리고 딸이 복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효선 씨는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정이가 둘째 가졌대. 그래? 건강은 괜찮대? 응, 아직 초기인데 괜찮다고는 하는데 요즘도 일 나가니까. 남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술 떠넣었습니다. 다행히 둘째는 첫째 때보다 훨씬 순하다고 했습니다. 입덧도 거의 없었고요. 딸은 배가 점점 불러오는 와중에도 회사를 계속 다녔고 효선 씨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살짝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순하다고 하니 전처럼 크게 힘든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둘째도 어느덧 안정기를 맞이하고 여느 때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자 어느덧 남편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효순 씨 부부는 특별한 계획 없이 조용히 밥이나 한 끼 먹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행 같은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잔치를 벌이자니 요즘 같은 시대엔 괜히 과한 일이라는 생각이 앞섰죠. 그래서 밥이나 같이 먹고 그렇게 지나갈 날이라고 여겼던 어느 날 딸이 점심시간 틈을 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칠순이 고지잖아.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나 다녀오자.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효선 씨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난 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몸은 괜찮겠니? 지금도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배도 슬슬 나올 테니 힘들 거고. 하지만 걱정과 달리 딸은 오히려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멀리는 힘들지만 제주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안정기라 오히려 우리도 태교 여행 삼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숙소도 아빠 스타일 맞춰서 찾아봤어.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는 리조트인데 분위기도 좋고 식당도 괜찮더라. 게다가 사위가 숙소 예약부터 비행기 표까지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사위였기에 딸 부부가 이렇게까지 챙기려 한다는 사실에 효선 씨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칠순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은 단번에 고개를 젓더군요. 하지만 딸이 직접 챙겨보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이 바뀐 듯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딸내가 신경 써줬는데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여행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남쪽의 조용한 리조트로 정해졌습니다. 딸은 리조트 사진과 식당 정보를 공유하면서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산책길도 잘 돼 있고 방이 아주 넓어. 효선 씨는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심이 되었던 것은 손주를 사돈댁에 맡기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댁에서도 한동안 민준이 못 봤다고 아쉬워하셨거든. 이번에 맡아주시기로 하셨어. 우리도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엔 기대와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효선 씨는 손주가 빠지면 여행이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딸이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더 기뻤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을 이틀 앞둔 날 늦은 오후에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시댁에서 민준이 못 맡게 됐어. 사돈 쪽 큰댁에서 갑자기 상을 당하면서 시어머니가 급히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볼 사람이 사라진 상황에서 딸은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같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냥 민준이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같이 가면 되지. 민준이 없이 가면 편하긴 할 텐데 안 그래도 아쉬웠던 참이야. 그런데 지금 예매나 이런 건 가능한 거야? 딸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전해진 이야기에 효선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 자리를 따로 예매해야 했는데 항공권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가격이 평소보다 훨씬 올라 있었고 심지어 딸네 부부와 효선 씨 부부가 예매해둔 비행기는 이미 만석이었던 겁니다. 손주랑 같이 타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는데 예정일이 코앞이라 취소 수수료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숙소도 다시 조정해야 하고 민준이 간식이랑 짐도 챙겨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엄마, 괜한 일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해.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효선 씨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행기 표랑 수수료 드는 거, 그건 내가 낼게. 너 몸도 힘든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고마워. 엄마 아니면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효선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를 열어 가격을 확인하니 예상보다 더한 금액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해 준 것도 고마웠고 무엇보다 손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빠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효선 씨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여행을 하루 앞두고 준비물을 챙기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속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날 먹은 나물이 탈이 났는지 배가 계속해서 불편했고 결국 새벽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겨우 동이 틀 무렵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어지럽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대로 공항에나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미 비행기 표도 끊었고 딸 가족까지 함께 움직이는 일정에 빠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오늘 하루 미루고 내일 가자. 당신 상태가 말이 아닌데. 사실 지난번 민준이 같이 가게 되면서 아예 싹 다 취소하고 다시 예매했거든. 그때 수수료랑 민준이 비행기 값 내가 냈어.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2번은 너무 아깝잖아. 그랬어? 왜 말을 안 했어? 괜히 신경 쓰게 될까 봐 그랬나? 괜히 복잡하게 만들기 싫었어. 그리고 당신 칠순인데 우리가 빠지면 분위기 이상하잖아. 그래, 알겠어. 당신 괜찮아지는 대로 출발하자고. 아침 8시 반에 집을 나서야 공항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효선 씨는 여전히 화장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자꾸만 시계에 눈이 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셔츠까지 다 갖춰 입은 채 손목시계만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효선 씨는 화장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금방 나갈게. 시간은 금세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졌고 이러다 정말 늦겠다는 불안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효선 씨는 머리를 대충 묶고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마침내 복통이 잦아들고 9시 5분이 넘어서야 현관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택시 타자. 여기서 지하철 타고는 시간 맞추기 힘들어. 택시는 예상보다 금방 잡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전부 막혀 있었고 차는 조금씩만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마음은 더더욱 급해졌습니다. 효선 씨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오늘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프지 뭐니? 그래서 좀 늦게 나와버렸다. 아침부터? 어제 뭐 드시고 주무셨어요? 언제 도착해 그럼? 차가 너무 막혀서 내비게이션 시간이 계속 늘어나네.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무리 아팠어도 시간 계산을 하고 참고 나왔어야지. 비행기는 놓쳐도 안 기다려준다고요. 딸의 말투가 걱정보다는 먼저 따지는 듯해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몸이 아픈 건 분명 자신의 잘못이었지만 걱정에 말 한마디 없어 서운함이 살짝 스쳤죠. 미안해. 배탈이 나서 아예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했어. 엄마, 아빠 제때 도착 못하면 우리 먼저 수속할 거예요. 엄마, 아빠 기다리느라 우리도 비행기 놓칠 순 없잖아. 효선 씨는 알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뜨겁게 일어났다가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공항 도로에 접어들자 그제야 차가 속도를 냈지만 이미 시간은 마감선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내리자마자 남편과 함께 달려갔지만 수속 마감 시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었죠. 효선 씨는 한 발자국 물러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못할 것 같아. 수속 마감 지났대. 미안하다. 딸은 깊은 숨을 내쉰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제주도에서 봐. 효선 씨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이마에선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항 대기석의 차가운 의자가 몸보다 더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효선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저번 비행기 표는 당신이 취소했다 했지? 내가 다시 끊지 뭐. 뭐? 그러지 말어. 됐어. 내가 할 테니까 냅둬. 남편의 웃음엔 원망도 짜증도 없었지만 그 한마디조차 효선 씨에겐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카드가 무겁게 느껴졌고 항공사 앱을 켜 다시 표를 검색했습니다. 새로 예매한 표는 1인당 10만 원 안짝이었습니다. 효선 씨는 말없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깨를 펴려 했지만 자꾸만 등을 누르는 감정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여행에 들뜬 얼굴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남겨진 효선 씨 부부는 계속해서 가라앉으려 하는 기분을 붙잡느라 애를 써야 했죠. 공항의 낯선 냉기 속에서 묵묵히 다음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겨우 도착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를 받은 딸은 별다른 인사 없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숙소 주소 문자로 보낼게. 택시 타고 오면 돼.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효선 씨는 공항 앞 택시줄에 서서 문자로 온 주소를 따라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축 처진 기분을 달래기가 어려웠는데 택시 안에서 본 창밖의 풍경은 이국적이고 햇볕도 따스했습니다. 효선 씨 부부는 그제서야 여행 기분을 내보며 그래도 도착했으니 됐지 않냐며 서로를 달래봤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하자 거실이 넓은 룸 안쪽으로 딸이 소파에 몸을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그 옆에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사위는 슬리퍼를 끌며 수영장 쪽으로 걸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제 뭘 드셨길래 그래? 다음엔 여행 전날부터 신경 좀 써. 이렇게 분위기 깨지게 하지 말고. 그 말이 툭 튀어나오자 효선 씨는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한마디 걱정이나 위로도 없이 대뜸 불평부터 내뱉는 딸의 말에 서러움이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을 마주칠 겨를도 없이 딸은 다시 소파에 몸을 눕혔죠. 남편은 그 옆에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사위가 눈치를 보듯 물어보긴 하더군요. 근데 괜찮긴 하셨어요? 응, 이제는 괜찮어. 그래도 바로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취소표가 있었어서 그거 타고 바로 왔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다친 뒤라서 그 대화는 별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네 부부가 예약해둔 식당에 함께 갔습니다. 식당은 리조트 근처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분위기와 조명은 좋았지만 효선 씨 부부의 입맛엔 맞지 않는 메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음식이 정말 마음에 드는 듯 왼종일 서로 쳐다보며 맛있다를 연호하고 있었죠. 수시로 웃고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주를 잘 챙기지 못하길래 자연스럽게 효선 씨가 손주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수저를 꺼내고 반찬을 골라주었습니다. 쟤네들은 아직 신혼 같구만. 좋네.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 효선 씨는 억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은 곱게 했지만 그 미소 안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누구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인지 누가 누구를 위해 따라온 건지 아리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마사지 예약이 있다며 사위와 함께 10시에 외출했습니다. 효선 씨 부부는 숙소에 남아 조용히 산책을 다녀온 뒤 손주와 함께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여기만 있으니까 제주도 왔다는 느낌도 안 드네. 그래도 바람 쐬러라도 나가볼까? 근처에 해변이 있다던데. 그래, 민준이도 데리고 나가자. 잠깐이라도 걷고 오면 기분 나아질지도 모르지. 셋은 조용히 숙소를 나와 근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모래 위를 걷다 보니 비로소 여행이라는 감각이 살짝 스쳐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정말 휴가를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근데 아직 바다를 제대로 못 본 거 있지? 우리 잠깐 바다 쪽 좀 다녀올게요. 민준이 좀 봐줘. 다행히 손주는 아까 효선 씨 부부와 해변에서 놀다 와서 그런지 꾸벅꾸벅 졸다가 금세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효선 씨는 그 옆에서 볼륨을 줄이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네 부부가 돌아오면 어디를 이동하려나 싶었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던 딸과 사위는 생각보다 훨씬 늦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효선 씨는 움직이지 않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서야 딸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끼리만 어디 다녀온 듯했죠. 금방 돌아올 것 같더니만 어디 다녀왔어? 우리는 너희 기다리느라 종일 여기 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여기 근처 좀 둘러보시지. 저희 엄마 아빠 기다리면서 봐둔 곳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손에 든 검정 봉투를 척하니 효선 씨 쪽으로 내미는데 그 안에는 귤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까서 먹은 듯한 귤 껍질들과 함께요. 엄마, 아빠, 제주도 하면 귤이잖아요. 엄마, 아빠 드시라고 사왔어. 아니, 간 곳이 생각보다 먼 거 있죠. 나 너무 피곤하네. 저희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딸과 사위는 귤 봉다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씻으러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조용히 귤 봉지만 남았습니다. 효선 씨는 한 손으로 귤을 집어들었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하루 종일 딸 부부를 기다린 시간이 귤 몇 개로 마무리된 셈이었습니다. 여행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민준이는 당신이 종일 보고 있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당신 칠순이라서 온 건데 이게 뭐냐고.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로 꺼내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비슷한 온도로 식어가고 있었던 거죠. 잠시 후 사위가 방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 쪽으로 향하더군요. 효선 씨는 그 뒤를 따라가 말했습니다. 최서방, 우리 내일 저녁 비행기 맞지? 나까지는 뭐 둘러볼 수 있겠네. 뭐 정해둔 거 있나? 아니요. 슬쩍 봤었는데 딱 꽂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생각나는 거로 보고 정하죠. 사위는 짧게 말한 뒤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말이 칠순 여행이라더니 믿었던 사위마저 효선 씨 부부를 방치치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칠순을 축하하는 겸이라더니 결국 주객 전도가 되어 딸내 부부에겐 그저 태교 여행이 된 듯했습니다. 효선 부부는 두 사람을 대신해 손주를 재우고 의견 하나 못 내고 두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제주에서 돌아온 뒤 며칠간 효선 씨는 거의 누운 채 지냈습니다. 몸이 힘들었다기보다는 마음이 축 처져서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시터 알바를 하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나 야근 좀 해야 될 것 같아. 연차 쓴 동안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바쁘네. 야근을 한다고. 너 임산부잖아. 회사가 그런 것도 안 봐주니? 회사가 뭐 복지기관도 아니고 나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출산휴가 쓰려면 이럴 때 눈치껏 굴어야 돼.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효선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갖고 일하려는 건 좋은 일이니까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몸이 먼저인 것을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주만 민준이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데려와서 저녁만 좀 먹여줄 수 있을까요? 9시 전엔 갈게. 이번 주만? 효선 씨는 고민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손주만 봐줬던 것 때문에 딸한테 섭섭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런 와중에 또 손주를 봐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무작정 마음 가는 대로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엔 딱히 일정 없어서 괜찮아. 어휴, 어떡하니 고돼서.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엄마, 그러면 매일 4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애 좀 데리러 가줘요. 4시 반 알았어. 픽업해서 집에서 밥 챙겨 먹일게. 유부초밥은 애가 싫어하니까 미역국이나 소고기 볶음으로 해줘. 아마 지난번에 엄마가 줬던 김치가 좀 매웠는지 애가 투정 부렸어. 괜히 고춧가루 안 쓰게 조심 좀 해줘요. 효선 씨가 좋은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자 딸은 또 냉큼 원하는 것만 잔뜩 말하고는 고맙단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효선 씨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바쁘다는 애한테 싫은 소리까지 얹기는 싫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손주를 봐주고 딸내 부부가 귀가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오후 2시에 집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려
우산까지 챙기느라 손이 부족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갈아타려는데 지하철이 연착됐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열차는 멈춰 있었고 효선 씨는 잠자코 열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차는 오지 않았고 줄은 점점 늘어나기만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쩌렁쩌렁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차가 지연이 아니라 결국 고장이 났으니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사람과 사람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죠. 효선 씨 주변에서는 무슨 말인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때문에 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 틈에서 효선 씨는 손에 든 반찬통과 가방을 내려다보다 결국 택시를 잡았습니다. 4시 반엔 꼭 데려와줘. 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사람들이 역류되듯이 쏟아져 나왔고 공사 구간이 길어 택시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기사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구간은 요즘엔 다 막혀요. 날씨까지 이러니까 더 그렇네요. 결국 어린이집 도착 시간은 15분을 넘겼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고생 많으셨네요.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오는데 지하철이 고장났다지 뭐예요. 네네, 그런데 아이가 조금 기다려서요. 다음엔 조심해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돌려서 효선 씨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멀뚱멀뚱 효선 씨를 반기며 달려왔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늦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손주가 좋아하는 유부초밥과 계란찜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와 그림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밤 9시가 조금 넘어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시간 강조해서 말해줬는데 또 늦으셨어요? 딸이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오늘 지각 소식을 전해 들었나 봅니다. 효선 씨는 당황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고장과 도로 정체, 택시 기사 말까지 조심스럽게 풀어냈지만 딸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딸은 아이를 씻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효선 씨는 다시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늦을 때마다 택시 탔느니 뭐니 하시는데 솔직히 매번 그러시니까 내가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다음부턴 아무리 급해도 택시 타지 말아봐요. 얼마나 늦으시나 보게. 문자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을 뿐더러 그동안 효선 씨가 늦게 된 건 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와중에 오늘은 비도 오고 열차는 안 오고 그 막힌 택시비는 또 얼마나 나왔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 손주 봐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뒤늦게 전화를 하는 것도 얄미웠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 이제 안 할게. 다시는 애 맡기지 마. 애초에 내가 안 했으면 늦을 일도 없었던 거 아니냐? 다신 이런 식으로 말 듣기 싫어? 이봐,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잖아.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감정적? 너는 좀 감정적으로 굴어봐라. 너 내가 애 봐주는 일로 한 번도 고맙단 말 없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됐어. 엄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제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그래, 그게 좋겠다. 이제 연락하지 말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울컥한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선 씨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만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참았는데 무너지는 건 결국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큰 선이 하나 확 그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연락을 끊고 난 이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효선 씨는 예전처럼 전화를 확인하지 않았고 딸에게도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듯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함은 오히려 단단함을 만들었습니다.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일 오후 핸드폰 화면에 딸의 이름이 떴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게 마지막 말이었기에 짧은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하지 말랬더니 무슨 일이야? 엄마, 아직도 화나 계신 건 아니죠? 금요일에 민준이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도 어린이집 끝나고 데려와서 저녁까지만. 진짜 급한 일이 생겨서요. 효선 씨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이전 같으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가방부터 챙겼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분명 말했을 텐데 나 다시는 애 맞지 않는다고. 그건 그때 우리가 서로 너무 흥분했었잖아요. 미안해요, 엄마. 이번엔 진짜 급해요. 딸의 말투는 전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효선 씨는 그 안에서 여전히 익숙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아닌 부탁을 가장한 요청의 습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점심 먹고 전시회도 보기로 했어. 시간도 다 맞춰놨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기대돼서 그날 입을 옷까지 다려놨다. 딸은 효선 씨의 거절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약속 시간 전에도 시간이 안 되셔요? 나 3시쯤엔 들어가야 돼서 그 전까지만. 이런, 나도 3시에 만나기로 해서 안 돼. 엄마. 택시비 드릴 테니까 애만 미리 데려다 줬다가 약속은 조금 늦게 가면 안 돼요? 친구분들께 양해 구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보고 택시 타지 말라며? 택시 안 탈 거다. 택시 탔는데도 늦으면 안 되잖니? 늦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출발해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갈 거야. 나 빨리 가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선물도 사야 해서 바쁘다.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효선 씨는 더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사위가 반차를 내고 데리러 갔고 그 일로 사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 딸과 사위는 서로에게 날이 선 듯했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잦아졌다더군요. 제주도에선 그렇게 닭살 떨더니 이제는 서로 으르렁거리기 바빴죠. 예전에는 친구들이 손주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쁠까? 그러면서도 애를 봐준다고 한 건 자기들이면서 왜 자식 욕은 그렇게 하는지 말끝마다 불평과 걱정이 묻어나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 모든 이야기가 스스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딸은 전업육아를 하고 있었고 효선 씨는 반찬이나 육아용품을 챙겨주는 정도였으니까요. 어쩌다 한두 번 부탁이 있을 땐 한 번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움직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효선 씨 딸은 자기를 부려먹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작은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친구들이 손주 얘기를 하면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 마음 알아. 그 말이 이제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손주가 예쁘고 자식에게 서운하고 그 모든 감정이 한 끗 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일이라는 게 말처럼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누구 하나가 이기적으로 굴어서 쉽게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서로가 조금씩 기대고 밀고 당기다 보니 엉켜버리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럴 땐 잘해준 사람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서운함이 괜히 더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민준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언제나 그랬듯 옆에 조용히 앉아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따라와 준 아이였으니까요. 손주가 예쁘다는 감정도,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도 시간이 흘러서야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그 감정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조심하고 누구보다 배려해온 삶이었지만 정작 스스로에겐 아무런 여백을 남기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빈칸을 하나씩 채우는 중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전시회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낯설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누가 봐도 별것 아닌 하루였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살아낸 날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니까요. 다만 그 최선이 한 사람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경계를 긋는 일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한 사이가 되었지만 언젠가 아이가 더 크고 딸도 나이가 들면 오늘의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든 효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